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고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어느 수준까지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스텔스기 방공 체계인 S-400 미사일 포대, 전투기 수호위 Su-35와 러시아제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무기들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이 미국산 F-35A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 요격할 능력이 없는데, 이를 러시아가 S-400의 레이더와 전자장비로 스텔스기 요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북한은 이를 신속히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북한은 노후화된 미그-29 전투기를 중심으로 공군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신형 전투기인 수호위 Su-35를 북한에 공급할 경우 한국이 절대적 우세를 갖고 있는 제공권에 타격을 입게 되며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을 위해서라도 핵추진 잠수함과 대륙간탄 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도 희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첨단 군사기술 및 무기체계 이전은 러시아가 극히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평가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20일 보도를 통해 기술 이전 외에도 북러 간 연합훈련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북러가 합의한 조약 2조를 살펴보면 쌍방은 전략전술 협동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전략전술 협동은 북러의 육해공 연합훈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 지난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은 방북 당시 연합훈련을 제의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정보통에 따르면 북러가 연합훈련을 한다면 양측 해공군이 만나기 쉬운 동해 인근 해역에서 해상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기동훈련은 물론 북한이 핵무기 투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서 SLBM이나 함대함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전투기 해상 초계기가 동원될 수 있으며 다만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 해군력은 구축함 한 척도 없을 정도라 의미 있는 연합훈련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투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KADIG에 진입하거나 동해에 러시아 핵잠수함을 전개한다면 이는 남북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12일 미국의 턱 미친 쿠바 아바나항에 핵투발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 카자노를 전개한 데 따른 추측으로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수급에 애를 먹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 120이나 152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및 600 초대형 방사포 등을 건네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지만 딱 여기까지가 북러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약을 다각도로 조사하던 미국은 뜻밖의 결론을 내놨는데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런 조약은 허점이 많은 법인데 특히 사조에 씌어있는 각국의 법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는 건 철통 같은 약속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조약만 놓고 보면 모든 수단에 러시아의 핵무기도 포함될 수 있지만 김정은도 러시아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사실상 미국과의 핵충돌을 의미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푸틴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약과 무기 제공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북한이 실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나오고는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북한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으로
북한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물론 북한을 침공할 의도나 계획이 없긴 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을 방어할 역량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잠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효과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 도발은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재래식 공격 정도로 그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죠. 이는 현재 러시아가 처한 상황도 있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자주포와 현대식 미사일을 한 개번에 쏟아부을 시 북한은 일시간 만에 수만 명에 달하는 최전방 군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고 가뜩이나 전선까지 좁은 상황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치명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조차 북한 파병을 극히 꺼려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주한미군을 필두로 백병전에 유리한 한국군에게 이로운 상황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말대로 북러 간 조약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게 맞다면 이번 사태로 북한은 혹대려다 10배가 넘는 거대한 혹을 달아버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반도 사태를 극히 우려하면서도 지금껏 닫아놓기만 했던 한국과의 새로운 핵조약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이후 미국 내에서 핵우산 정책인 대북 확장 억제로는 부족하다며 한층 더 나아간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던 트럼프 행정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 시절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 선임보좌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웨비나에서 북러 간 군사동맹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실전 배치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북러 관계의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의 실은 기고문을 통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진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한일 간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하고 있지만 미국 도시를 계속해서 북한의 핵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 역설하는 한편 역대 정권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해왔다.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야망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의 핵공유 협정론의 등을 진지하게 촉구한 바 있었는데요. 위커 의원은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 NDAA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떠나 전 세계 자유 세력의 나쁜 뉴스이며 동맹국인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은 유일한 방법이라며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군사위 NDAA 심사전인 지난달 말 힘을 통한 평화제하의 제안을 통해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고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이 한국으로의 핵공유를 위해 쓰여질 예정인데요. 참고로 핵공유란 암묵적으로 한국의 자체적인 핵개발을 용인하겠다는 시그널인 만큼 북러의 섣부른 결정으로 중간에 끼어버린 채
안보 위협이 가중된 중국이 가장 불쌍한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155-52구경 자주포 K9 A1EGY는 이집트에서 공동 및 현지 생산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현 시대 최대의 성과입니다. 이집트는 이러한 유형의 무기 시스템을 주요 생산기지로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탄약 공급 차량 K10은 104발을 장전할 수 있으며 포병 탄약을 장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K9A1EGY에 공급됩니다. 지난해 10월 이집트 제3야전군 제사기갑사단의 군사 퍼레이드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진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사찰하는 행사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K9 자주포 외 미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와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토르-M이 포병 시스템 쉴카 등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엑스트라 뉴스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현지에서는 이 영상이 꾸준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해설자도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이 이 시대 최대의 성과라는 말했는데 가장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지점이 바로 K9 자주포가 나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K9 자주포가 도입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에 K9 자주포 200문을 2조 원에 계약하고 올해 말까지 초도 분량을 받고 이후 현지 생산으로 자체 수요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집트 아흐메드 모르시 방산물자부 장관은 이미 K9 자주포를 원하는 많은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 라이선스 생산으로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전 테스트한 영상이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영상 속 K9은 1분 55초경 사막에서 표적을 명중시켰고 2분 4초에 해상 포격으로 표적함을 산산조각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주포로 바다 위의 함선까지 격파시키는 것을 보고 이집트 관계자들은 크게 놀라며 환호했습니다. 이 장면 다음에 바로 계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순서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것이 바로 K9 자주포가 함선을 명중시켜 폭발시키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바로 계약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와 홍해를 끼고 있어 해안 방어가 중요한데 이 장면을 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군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지상군은 현재 미국산 M109 곡사포의 버전 A2, A3 및 A5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자주포들이 노후화되어 지상군과 해군 모두를 위한 능력이 향상되고 더 긴 사정거리를 갖춘 새로운 대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K9 자주포가 선택받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넥스터의 카이사르시저, 러시아 칼리치 KOALITSIYA, SV, 중국 PLG45 등도 도전장을 냈지만 K9 자주포의 경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주포 칼리차는 인도에서도 K9 자주포와 대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산 무기를 주로 도입해왔던 인도였기에 현지에서 러시아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인도에서 러시아 자주포와 최종 경합했는데 통상 언덕 주행 평가는 콘크리트로 만든 일정 경사각 도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실제 자신들의 작전 지역인 모래 언덕에서 시험 평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거센 모래 폭풍에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파른 모래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몇 차례 시도하다가 러시아는 포기했고 K9 자주포는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제 아무리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해도 중국을 이겨야만 하는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후화된 미국 팔라딘 자주포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미국도 팔라딘 자주포를 개량하다가 실패하고 한국산 K9 자주포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ERCA는 기존 팔라딘이라 불리는 M109A7 자주포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늘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야심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은 프로토타입 단계의 심각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지난 3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포병 사거리를 70km로 확장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재실행된 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몇 발의 발사 후에 대포의 심각한 마모에 직면하여
초기 테스트 성공에도 불구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 육군은 장거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포병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했으며 예산에서 5.500만 달러를 할당하여 적합한 확장 사거리 대포 솔루션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군에서 지난 30년간 죽어도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에이브럼스를 대체할 전차, 두 번째가 아파치를 대체할 공격 헬기, 세 번째가 M109 시리즈를 대체할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M109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개량을 거쳤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포신에 의한 사거리 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지금 미국에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산 K9 자주포를 다시금 테스트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2년 전 개발의 난항을 겪으면서 K9 자주포를 테스트해본 적이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미 육군은 K9의 성능과 K10 탄약 운반차와의 연계 성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 애리조나주 유마 사격장에서 K9 자주포와 K10 탄약차 시범을 보이자 미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 육군 전투력 발전 사령부의 에드먼드 마일스 브라운 사령관 소장은 미국의 화포를 가져가 사용하던 때가 언제인데 이제 이런 첨단 장비를 미국으로 가져와 행사를 한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미국이 한국산 자주포를 가지고 와 테스트하는 게 놀랍다며 폴란드가 기술이 안 돼서 K9 차체를 도입한 것처럼 미국도 K9 포신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번에 개발이 취소되면서 다른 나라들과 미 육군 자주포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다급해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미 52구경장 포신을 갖춘 155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 여름 가장 빠른 대안을 물색할 것인데 K9 자주포를 시험에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K9 자주포를 이집트가 도입해 중동과 아프리카로 수출하려 하고 미국까지도 K9 자주포를 시험 테스트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방산계의 큰손이라 불리는데 사막 특화형으로 개량된 K2 전차를 보고 반해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날씨는 건조하고 뜨겁기로 유명한데 사막 특화형 K2 전차는 차광막과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을 버틸 수 있는 특수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있고 에어컨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M1A 전차가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에게 호되게 당하는 것을 보고 신뢰를 잃었고 독일 레오파드 EA7 전차도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했습니다. 결국 K2 전차는 모든 장점을 갖춘 전차였습니다. 지금 모로코가 도입하려는 K2 전차 수량이 무려 800대 이상인데 모코로 수도 외곽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면허 생산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웃나라 알제리는 친러주의 성향이 강해 두 나라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가 러시아제 T-시리즈 탱크 수백 대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에 맞서 모로코는 한국산 K2 전차 800대 이상을 생산해 보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UAE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LSAM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었는데 이 못지않게 가장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K2 전차 100대 수출이라고 했습니다. UAE는 프랑스 AMX 30계열 구형 전차 100대 교체를 검토 중인데 현대로템은 K2 전차 사막형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UAE에 대한 K2 수출 및 현지 생산에 합의할 경우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사막형 전차가 필요한 중동 국가 연쇄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명품 전차 K2 전차와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를 만들면서 성능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무엇보다 사막이나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천조국 미국도 찾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노후화된 T-45 훈련기를 교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신형 고등 훈련기는 물론 전술 인문기 대체 사업까지 200여 대가 넘는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누가 수주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업이 록히드 마틴이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는 지난 4월 16일 로키드 마틴이 항모 함재기 파일럿 양성을 위한 T-50의 파생형,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훈련기인 FA-50의 파생형 TF-50N에 큰 기대를 걸고 전격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도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혹자는 로키드 마틴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본격적인 참여를 선언한 것일까요? 미 해군이 밝힌 고등 훈련기 및 전술 입문기는 플레어리스 착함 시 시야를 유지하면서 3도 경사면을 목표로 고정된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기여야 하며 610회의 미점등 착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183M 30M 폭의 활주로 해서 제어력을 유지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 해군은 마 0.97.33g의 지속 하중 계수 4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능의 고등 훈련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키드 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손잡고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해볼만 하다고 본 한 이유, 그 첫 번째는 경쟁사의 허점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 공군 훈련기 수주전에서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 패배한 이후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걸 망설여왔다고 전해집니다. 보잉이 또 한 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미 의회가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승기를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잉이 따낸 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여러가지 결함을 드러내고 양산 시점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 급기야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로키드 마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유라시안 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보면 유라시안 타임스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낸 TF-50N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기동 가상현실 워게임 통합훈련 그리고 증강현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임무 시스템을 결함시킨 TF-50N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공대공, 공대지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TF-50N 영하의 F-35로부터 유래된 항전 장비 및 조종석 구조를 그리고 TF-50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동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까지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로키드 마틴이 TF-50N을 단순히 신규 조종사들의 전투 입문용 훈련기를 넘어 실질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고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KAI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훈련기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미 해군이 거절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훈련기를 만들 계획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KAI의 FA500i 이미 세계 시장에 수출돼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에 따라 T-50 계열 전투기들의 명성이 높아진 지금 T-50의 해군 파생형 훈련기라 할 수 있는 TF-50N을 통해 미 해군의 전술대체 항공기 프로그램을 따내고 싶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T-50 훈련기 제품군들은 이라크, 인도네시아,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두 250대 이상의 T-50 계열 전투기들이 운용되고 있거나 주문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T-50과 FA-50을 모두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은 약 120대의 T-50 FA-50 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잉의 T-7A는 호주 왕립공군, 세르비아 공군, 브라질 공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를 미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로키드 마틴은 왜 한국 KAI의 훈련기와 손을 잡고 미 해군 전술기 대체 프로그램에 뛰어들려 한 것일까요? 미 해군의 전술 대체 항공기 프로그램 즉 TSA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새내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하엔드 전투기를 탑승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즉 초보에게 아주 비싼 전투기를 훈련 없이 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의 적 레드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기의 역할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함대 교체 비행대대를 위한 편대 선두 항공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로 요약됩니다. 즉, 미 해군이 요구하는 전술대체 항공기는 현재와 미래의 전투기 시스템을 조종사들이 운용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최전방 공군 부대에서 작전 훈련 부대 훈련을 맡을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 보잉과 공동으로 차세대 훈련기인 T-7AJ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T-50 훈련기로 미 해군 전투기 대체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한국 KAI가 난감해졌다.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은 요원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AI와 로키드 마틴이 밀고 있는 TF-50에는 항모에서 사용하는 해군형 기체입니다. 그에 비해 보잉이 개발하는 T-7AJ는 공군형 기체입니다. 항모에서 이륙과 착륙을 해야 하는 해군형 기체는 공군형 기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해군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는 해군 조종사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극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잡으려는 보잉의 T-7은 공군형 기체로 개발되는 기체이며 가벼운 기체입니다. 더구나 보잉이 해군형 T-7N에 대한 개발에 나서려면 빨라도 2028년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발등이 불이 미 공군에 2028년까지 공군 훈련기 T-7를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구성에서도 무장탑 재량에서도 보잉의 T-7A는 한국 KAI와 로키드 마틴이 만들려는 훈련기인 TF-50N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키드 마틴은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보잉과 공군 훈련기 T-7A 개발에 나선다면 해군 훈련기 사업에 곧바로 뛰어들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손을 잡고 해군 훈련기 사업에 뛰어든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KAI와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TF-50N 영하이 만일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을 수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TF-50N을 요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한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F-35의 창정비를 한국에 맡기는 등 한국 방산의 능력에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아오던 우리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창정비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F-35의 2차 계약 협상에서 우리 군이 5세대 전투기 기체 창정비와 스텔스 전면 도장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F-35에 적용된 첨단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간단한 정비만 허용하고 창정비는 동아시아 허브 기지가 있는 일본에서 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창정비를 할 경우 우리 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드디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를 일본 군사 매체들도 신속히 보도했는데 이 뉴스에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140여 대나 계약했고 그보다 더 비싼 F-35B는 40여 대, 도합 180여 대나 산 일본이 추가 주문 20대를 합해도 겨우 60대에 불과한 F-35를 도입하는 한국이 독자적인 창정비 권한을 따냈다는 것에 대해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이 지난 14일 치러졌습니다. 말고 많고 탈도 많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당선됐습니다. 프라보워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으로 이번에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하며 10년 만에 결국 대통령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탄핵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프라보워의 심각한 비리 혐의를 발견해 조사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관련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프라보워는 일단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대통령에 임명되지 못하고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지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 아니스 전 자카르타 주지사, 간자르 전 중부 자바 주지사 등 3명이 맞붙었습니다. 인니 대통령 선거는 약 2억 명 유권자가 참여하며
투표함 운송과 개표, 집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사실상 95% 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프라보어가 58%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하면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이 확정됩니다. 프라보어는 개표가 거의 끝나 과반 득표한 것을 확인한 뒤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10년 만에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최대 경제대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렇게 프라보어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오는 10월 취임 이후로 펼쳐질 프라보어의 인도네시아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파묘, 니켈의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양대 패권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많은 잡음이 흘러나왔었는데요. 프라보어는 2014년과 2019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지만 정적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율 80%에 육박하는 조코이 대통령의 후광을 얻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 프라보어는 조코이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는데요. 물에 잠기고 있는 수도 자카르타 대신 새 행정 수도를 건설하는 계획과 조코이의 중리배교 노선까지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정적이었던 조코이와 갑자기 손을 잡으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프라보어가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이의 장남 기브란과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기브란은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법 규정상 이번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모부이자 조코이의 매제가 소장으로 있던 헌법재판소가 조코이 지지자들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세운 과정 자체가 이미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US 케나와스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대 연구원은 미국 뉴욕타임스에 조코이의 진짜 목표는 아들의 2029년 대선 출마로 기브란의 부통령직은 이를 위한 수습 기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조코이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규범은 약화됐다며 그는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박탈하고 논란이 많았던 노동법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기브란 시장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율이 높은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프라보어는 대선에서도 큰 표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장 프라보어 장관에게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은 조코이 대통령의 정책을 그가 이어나가길 바라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프라보어 장관도 그런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동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새 대통령이 될 프라보어 장관과 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은 정치적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단적인 예로 한국에 대한 입장 차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조코이 정부가 시작한 KF21 사업을 프라보어가 말아먹고 있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프라보어 후보가 취임하면 한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국방부 장관에 오르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과 진행하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 약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문민 대통령입니다. 이에 앞서 30여 년의 수하르토 군부 통치 시대 또 대통령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출됐으나 군부 출신이었던 반방 유도요노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가구 사업을 성공시킨 조코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펼치며 2005년 고향인 수라카르타에서 시장직을 지내고 2012년 수도 자카르타를 관장하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섰습니다.
반면 프라보어 장관의 경우 군부 엘리트 출신으로서 앞서 언급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사위입니다. 특히 프라보어 장관은 수하르토 정권 당시 군에 복무하면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하고 파푸아와 동티모르에서 반군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등 각종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요. 조코이 대통령은 부통령이 될 장남을 통해 프라보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또 배후에서의 영향력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에 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가 당장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 차기 부통령으로 조코이 장남을 선택해 힘을 합쳤지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ANU 소속 정치학자 리암 게머는 로이터 통신에 한 프라보어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두 라이벌의 동맹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 조코이는 빠르게 소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과거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통치가 끝난 뒤 국가적 혼란기에 안정을 가져온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친 조코이와 프라보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프라보어에게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프라보어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약 2시간 분량의 인도네시아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 더티 보트가 게재됐습니다. 3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더러운 투표가 공개돼 조회수 8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도네시아 탐사 저널리스트 겸 영화 제작자 단디 드위 락소노가 만든 다큐로 여러 명의 법률가와 현 인도네시아 정치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큐의 주요 대상은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그가 지지하는 후보 프라보어 수비안토, 조코이 대통령의 장남 겸 부통령 후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가 되는데 조코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 제한이 40세 이상인 선거법을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해 30대인 장남 기브란이 출마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코이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했고 이에 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브란은 결국 지지율 1위인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가 됐고 이후 조코이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프라보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과 함께 선심성 복지 정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국방장관이기도 한 프라보어는 국방부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동원하고 유세 과정에서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프라보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매우 가정적이고 비사실적인 증오의 서사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현지 언론들에서 이들의 비리 행각들이 양파마냥 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도 인도네시아 선거에 들이운 금권 선거의 먹구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과 총선, 지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와 공짜 선물이 횡행하고 있다며 금품이 불법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니의 부정선거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보어의 부정선거 행각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경쟁자였던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프라노어는 마지막까지 최종 개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아직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선 기간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며 불복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EU에서 프라보어의 심각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